작정복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학원에서 약간 세잔과 그 입체파에 대해서 읽다 말았어요. 약간 세잔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입체파 화가들이 어떤 특징인지는 조금 아직 우리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입체파 화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펴주시냐면 우리가 그때 학원에서 여기까지 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본문 2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세잔의 약간 그 특징이 이체파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문장까지 읽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세잔의 특징을 입체파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다음 문장 보시면은 세잔과 너무 삐뚤어졌죠? 세잔과 입체파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 세자는 감각적 경험과 지적인 원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려고 했대? 좋아하려고 했대요. 좋아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인상주의 거였죠. 그렇죠? 그 지적인 원리는 세잔이 약간 이제 세잔이 강조했던 그 원리인데 그다음에 세잔은 감각적 경험과 이 지적인 원리 두 가지를 합치려고 조화시키려고 했던 반면 이체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더 강조했다? 바로 지적인 원리를 더 강조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학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잔이 인상주의를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인상주의 애들이 강조했던 감각적 경험을 조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세잔. 하지만 이체파는 그보다 지적인 원리를 조금 더 강조한 거지. 알겠죠? 자, 그다음 지적인 원리를 강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음 문제 읽어보자.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하여서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심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전 내용에서 뭘 알아봤냐면 인상주의와 세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인상주의는 뭐 중심? 인간의 시선 중심이었었어요. 반면에 세잔은 물체 중심. 그리고 이체파는 그러한 세잔의 물체주의적 생각을 형식적 구조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이거를 더 강조한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밑에 문장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체파 화가들은 물체를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 형태를 분석해서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했다. 이게 바로 뭐야? 이체파 화가들의 기법이야. 어떤 기법? 앞에서 본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본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그리고 각 위치에서 본 모습들을 다 짜집기 한 게 바로 이체파 화가들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자, 얘네들이 왜 그런 기법을 썼냐면은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누구와 차이점이야? 바로 인상주의. 우리가 글 초반에서 나왔던 인상주의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의 야수파, 표현주의, 얘네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과는 달랐다. 그다음 입체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었구나. 알겠지? 내면 세계와 입체파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점은 누구와의 차이점? 야수파와 표현주의와의 차이점.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야수파와 표현주의는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진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과 달리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를 치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이거는 약간 이체파 화가들의 그림 중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입체파 화가들이 그린 거니까 당연히 어떤 형태들이 있겠어? 우리 위에 글 속에서 계속 나오죠? 기하학적인 형태들. 그죠? 기하학적인 형태들.
자,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에 쳐져 있는 문장 보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이체파들은 무엇을 그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왼쪽에다 정리해드렸죠. 무엇을 그리느냐보다는 어떻게 그리느냐를 조금 더 중점으로 보았다. 자, 그래서 앞에 문장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앞에 여기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마우스 잘 따라와 주세요. 입체파는 뭐에 관심을 보였다?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것인가? 즉, 대상보다는 어떻게 그 화면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었다는 거지. 알겠지? 여기도 그렇다면 밑줄 한번 쳐줄까요? 화면 구성에 관심. 그리고 이게 뒤에 문장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문장. 즉, 미술을 바라보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관점은 뭘까? 무엇을 그리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관점. 반면에 새로운 관점은 뭐겠니? 무엇을 그리느냐보다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다음은 한번 마저 한번 읽어보자. 이 기타를 치는 여인이라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체파 그림에서는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 구성 속에서 해체되어 버리면서 뭐가? 물체의 흔적들이 물체 흔적들이 기하학적 화면과 평면적 구성 이게 바로 뭐야? 이체파애들의 화면 구성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조금 더러워 보이니까 이 어떻게가 바로 이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 구성 속에서 물체의 흔적들이 해치되어 버릴 때. 그래서 세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의 경관마저 사라진다.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세잔과 입체파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자, 세잔과 입체파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랬지?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여기서의 키포인트가 되겠다. 강조드립니다. 알겠죠? 자, 디테일하게 더 한번 읽어보자. 세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의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려고 했다면 입체파는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했대요. 자, 그다음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세잔이 기하학적 요소를 아예 배제한 게 아니야. 뭐에 더 바탕을 둔 거야? 감각적인 사실 묘사의 바탕을 둔 거야. 세잔. 알겠죠? 반면에 이체파는 세잔이 약간 강조했던 감각적인 면보다 뭘 더 강조했다?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했다.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지. 근데 이게 바로 이체파와 세잔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잘 봐주세요. 이체파와 세잔의 차이점, 공통점. 자, 이 피카소의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 알겠지? 자, 마저 한번 읽어보면은 자, 이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지? 인상주의 특징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문장 중요해요. 다시. 이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즉, 뭐가 달라지는 거야?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뭐에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왜 이런 특징이 일어나느냐?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 등의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하는 일정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 자, 근데 일정 원근법은 뭐야?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뭐 앞에서 본 모습이면 앞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이면 뒤에서 본 모습 이렇게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한 일정 원근법.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화가들과 관련이 있을까? 약간 인상주의. 우리 글 속에 초반에 나왔던 인상주의와 살짝 약간 관련이 깊은 그런 원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알겠지? 하지만 잘 봐.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일정 원근법과는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대요. 약간 의외지 않니 얘들아? 우리는 일정 원근법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맞아 읽어보면 뭐 우리 눈은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여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 공간을 파고 그 전체의 모습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앞에 사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과의 앞모습을 딱 봤을 때 그 앞모습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과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딱 떠오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원근법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디테일 문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정 원근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자, 그리고 맞아. 여기 하이라이트 문장 읽어보면은 이체파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점을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 문장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마지막 문단. 세잔과 이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건 세잔과 이체파의 공통점이죠. 어떤 공통점이야? 물체를 한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 즉, 시선 중심이 아니라는 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새로운 관점이 뜻하는 바가. 바로 다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가령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느냐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에서 감상해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이거 방금 했죠? 아까 입체파 하면서 했죠? 입체파이들은 대상보다는 화면 구성 방법을 중시한다. 아하, 그리고 그거는 뭐와의 공통점이야? 세장과의 공통점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이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즉, 무엇보다는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네, 외부 지문은 일단 이렇게 해설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약간 제가 문제들 조금 드렸죠? 외부 지문 관해서 그걸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5분만 있다가 우리 다시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지문입니다. 편의점. 4-2단원인가요? 네, 4-2단원인가? 제목 여기 편의점. 편의점과 관련된 지문을 5분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저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들 교과서 혹은 자습서 편의점 4단원 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문단 보면은 일단 구멍가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자, 구멍가게는 어떤 곳이래?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래. 하지만 그런 구멍가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슈퍼마켓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은 그리고 규모도 세고 규모도 크고 뭐 가격도 약간 어,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다고 해요. 자, 하지만 그렇게 슈퍼마켓이 늘어드는가 싶더니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에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났다고 합니다. 알겠지? 그렇다면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지금 대형 할인점에 져버린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 가운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편의점이 들어났었어요. 편의점이. 자, 근데 편의점은 규모가 커, 안 커? 안 커요. 규모가 작아요. 편의점은. 소형 매장이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편의점이 규모가 작은 소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할인점에 비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지. 아니 어떻게 규모가 작은 편의점이 대형 할인점을 제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알겠지? 작은 고추가 맵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건 약간 디테일 문제인데 편의점은 약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다고 합니다. 약간 신기하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편의점 하면은 우리나라의 약간 그 문화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편의점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24시간. 좀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 편의점의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밤 8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히 이 시간대에 매출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와 관련이 있다? 여기 바로 밑에 문장이 있죠? 도시 사람들의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어. 자, 그다음에 이 도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길래?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진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바로 자는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가 시간 늦어지고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인터넷하고 이게 바로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바로 도시 사람들의 변화된 생활 변화인 거야. 그리고 그런 변화된 생활 변화가 편의점 24시간 그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는 점이지.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밤 늦게 이제 오후 늦게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밤 8시에서 12시 이 정도의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해. 자, 그리고 여기 문장 한번 보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상품밥이다. 아하, 그렇다면은 요즘 도시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뭘 많이 먹는 거야? 간단한 야식을 먹는 거야. 왜? 늦게 자니까. 늦게 자니까. 알겠지? 거기 야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편의점의 매출도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24시간 편의점이 되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자, 편의점은 내가 아까 규모가 작다 그랬어?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그죠? 자, 그런데 물건은 겁나게 많아요. 여기. 물건이 겁나 많아요. 자, 그리고 다음 껑충 띄어서 여기. 편의점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 뭐, 여기 위에 나오죠? 뭐,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배달 주문, 약간 공연 입장권 예매, 약간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장. 어떤 기능까지 하는 거야? 식당의 기능까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이렇듯 편의점은
뭐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제한한 서비스를 당장 추적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을 미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것이다. 아하, 그렇다면 정리해보자. 소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많아.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 그리고 식당의 기능까지 해. 이거는 뭐와의 차이점이다? 바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이 세 가지를 다 못해. 하지만 뭐는 해? 편의점은 해. 그러니까 편의점이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 다음 문장. 다음 문단. 어쨌든 계속 편의점의 규모가 작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물건은 겁나 많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첫 번째,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래. 자, 그렇다면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뭐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요. 자, 어쨌든 이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 이 두 가지 덕분에 물건을 많이 갖출 수 있었대요. 알겠죠? 그다음 이게 뭐야?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많이 갖출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다음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뭔데? 여기 정의 설명돼 있죠?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란 판매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필요한 제품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준대요. 어디에서? 본사에서. 본사에서.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 문장. 이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합니다. 본사에서 일괄 구매해요. 그리고 그거를 뭐 계양점 아니면 부천점 약간 이 가맹점에 유통을 하는 거지. 자,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한대?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한대요. 알겠지? 규모의 경제.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쳐놨죠? 자, 그다음 규모의 경제는 뭐다? 본사가 일단 상품을 다 구매해가지고 뭐 할인해서 뭐 닭고기 구매하고 뭐 삼립에서 빵 구매하고 어쨌든 본사에서 일단 다 구매해. 그리고 그렇게 본사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본사가 뭐 계양점, 부천점에 이제 배부하는 그 방식이 바로 규모의 경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유연화 전략이라는 것도 관련이 있대요. 자, 그다음 유연화 전략은 뭐냐? 여기 바로 앞에 나오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섬세하게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 그러니까 뭐 이쪽 동네는 뭐 닭고기를 좀 많이 먹는다. 그다음에 이쪽 동네에 닭고기를 좀 더 많이 분배하고 그런 식이 바로 유연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즉 규모와 경제 그리고 유연화 전략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편의점이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이유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편의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그게 바로 매장의 디자인이네.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여기 껑충 띄어서 여기 하이라이트 문장 가보자. 빛의 밝기. 그러니까 편의점 보면 되게 밝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백화점에서도 이런 전략을 쓴대요. 뭐 빛의 밝기를 높이는 소비 욕구를 자극하나 봐요. 그리고 그거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해. 하지만 그렇다면 백화점과 편의점의 차이는 뭐냐? 편의점은 그런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그린 것이 바로 백화점과의 차이점이야. 알겠죠? 적어주세요. 백화점과의 차이점. 백화점과의 차이점이 뭐야? 그런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이끌어내는 것. 물론 백화점도 빛의 밝기를 통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하지만 편의점과의 차이점은 뭐야? 편의점은 그런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이끌어냈다. 백화점은 그러지 못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알겠죠? 백화점과의 편의점의 차이점 잘 봐주세요. 디테일한 문제로 약간 나올 확률 높아요. 자, 다음 문장.
물건을 진열하는 데에도 불빛이 어떤 것들로 반사되어 소비자에게 부담되면서 구매를 일으킬지를 면밀하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뭐 편의점 가면은 뭐 삼각김밥 있는 데 있고 빵 있는 데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위치 선정이 그냥 랜덤이 아니란 소리야. 뭐에 따라서 설정한 거야, 위치를? 불빛에 따라서 설정을 한 거야. 다 계산적이란 소리지.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이 빛의 밝기는 소비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어떤 효과도 있다?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뭐 다음 문장에서는 뭐 저랑 굳이 일일이 다 읽어볼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쓱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아무래도 밝으니까 사람들이 안심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다음 문단 넘어가서 여기 중간사. 자,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래. 즉, 편의점은 도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 문화란 어떤 문화일까? 여기서부터 가보자.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발 때 간단히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의 말거미는 입을 열지도 않은 분으로 시선도 건네지 않아. 즉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지. 뭐와 다르게? 구멍가게와 다르게. 알겠지? 즉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근데 오히려 무관심이 오히려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대. 마음 편하게 만들어준대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도시 사람들의 문화인 거야. 서로 무관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하는 거. 그게 바로 도시 문화의 특징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대형 할인점 한번 보자. 여기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가운데 하나도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니?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스 매장이나 약간 포렌 매장 가면 고객님 뭐 도와드릴까요?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마음 편히 혼자서 약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혼자서 사고 가고 싶은데 꼭 약간 붙으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자, 어쨌든 어, 백화점은 이렇게 점원이 붙어요. 근데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왜? 서로 무관심하는 걸 편해하는 사람이니까. 어, 백화점은 그렇게 점원이 귀찮게 굴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대형 할인점은 어때요? 대형 할인점은 그렇게 점원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몰랐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바로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의 차이.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 건 또 어떤 매장의 특징이기도 해? 편의점의 특징이기도 해. 알겠지? 그러니까 편의점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오히려 더 마음 편해하는 도시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된 그런 매장이다라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따가 글 끝에서 알아보겠지만 그다음 이 글쓴이는 편의점을 좋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별로라고 하는 걸까?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리고 그 문화를 반영한 게 바로 편의점이니까. 알겠죠? 뭐 이거에 대한 확실한 관점은 뒤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맞아 한번 읽어보자. 자, 편의점은 아르바이트를 세우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대요. 즉, 어떤 알바든 다 똑같이 고객을 접대한다는 소리야. 왜냐면 뭐 말을 많이 안 하니까. 그치?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겠지, 그치? 그런 점에서 다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이야. 그리고 그거는 뭐와도 마찬가지라 즉석 식품점도 마찬가지다. 맥도날드 이런데. 맥도날드도 뭐 똑같겠죠? 어느 매장이나 어서 오세요, 뭐 단품이세요, 세트세요, 음료수 뭘로 하시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다 모든 매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조지 리처. 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왠지는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다음 장 보면은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대요.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음료수 뭘로 하시겠어요? 세트예요? 단품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아주 똑같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딱 규격화되어 있어서 다 똑같다 보니까 이 손님들도 몇 번만 방문하면은 그 종업원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다 얘네가 무슨 말을 할지, 뭘 물어볼지 나한테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알겠죠? 그리고 그러한 즉석식품청의 속성을 편의점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 영수증 드릴까요? 봉투 드릴까요? 약간 이런 거. 다들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즉석식품점과 편의점의 공통점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똑같아? 각본에 의해서 고객을 상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종업원들의 행동이 예측이 가능한 거지. 누구든 상관없이.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얘들아 재밌는 내용 나온다. 자, 그런데 편의점은 이렇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할 수 있대요.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얘네가 입수할 수 있을까? 바로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스폰지에 나왔었어요. 네, 스폰지에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스폰지에 나왔습니다. 자,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가 계산기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물건 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사면은 뭐 30대 남자 약간 이게 계산기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이 버튼이. 자, 그리고 그 정보는 곧바로 본사로 전송된다고 해요. 살짝 무섭다. 그치? 자, 그리고 또 방법이 또 있어요. CCTV. CCTV. 우리가 흔히 CCTV 하면은 편의점에 CCTV 하면은 도난 방지겠구나라고 하지만 도난 방지뿐만이 아니래. 즉 용도가 또 있는 거야. CCTV의 용도가. 그다음 그 용도가 뭘까?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대요. 알겠지? 그리고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대. 그다음 이것도 왜 그러겠니?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렀는지 분석하려고. 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왜 이 편의점들은 키보드 버튼으로 우리의 키보드 버튼이나 CCTV나 초소형 카메라로 왜 우리의 연령대와 성별을 이 정보를 수집해 갈까? 왜겠니 얘들아? 성별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굉장히 치밀한 시스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약간 어른들의 사정이 나옵니다. 굉장히 약간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요. 자, 그러나 그러한 편의점의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래. 즉 계양점 편의점이 약간 잘 나간다고 해서 계양점 주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돈을 많이 벌까? 아직 몰라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대요. 즉 똑같은 얘기야. 편의점 주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 편의점 주인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번대요. 편의점이 잘 돼도. 왜 그러냐면 다음 문장 잘 보세요. 다음부터. 조기 퇴직자 그리고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즉 편의점 점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한마디로 꼬드기는 거지. 잡았어. 만약에 이제 CU 본사에서
이제 누군가가 저 여기 뭐 부천점에 혹은 계양점에 CU 편의점 하나 할래요. 이제 본사에 그렇게 이제 요청하면 본사는 잘 생각했어. 너 요거 하면은 돈 겁나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 제작하기를 하는 시점이다. 자,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본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계속 꼬드기려고 해요. 왜? 그래야 본사들이 보는 돈을 벌기 때문이야. 알겠지? 하지만 본사가 그 경영 희망자들한테는 어떻게 꼬드겨?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꼬드기는 거야. 약간 한마디로 사기라면 사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편의점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막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편의점 점장이 아니다. 누구다? 본사다. 즉 본사는 자기들 돈 많이 벌 거 생각하고 이 경영 희망자들, 점주 희망자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늘어나요. 자, 그렇다면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편의점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다 본사에게 가. 그리고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경쟁은 경쟁 때문에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제살깎기를 하는 실정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편의점의 문제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뭐 너무 힘들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심지어 적자를 보는 사람들도 많대요. 편의점 경영하면서. 자,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 없어. 왜?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 계약 파기에 대한 약간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알죠? 계약 해지하면 약간 손실금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못 벌고 적자까지 나도 쉽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똑같은 얘기예요. 본사가 가맹점들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즉, 본사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장들은, 가맹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맹점 점주들은 본사의 입맛대로 적성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대 행동에 들어가요. 약간 노조 같은 거지, 그치? 노조. 자, 하지만 몇몇 조항들을 바로잡긴 했지만 대부분은 바로잡지 못했어. 찌끄레기 몇 개만 고치고 대부분의 조항은 바로잡지 못했어. 그렇다면 그 대부분의 조항은 어떤 조항이니? 본사에게 유리한 조항이겠지. 그치? 그래서 시민단체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업 간의 경쟁, 뭐 CU나 GS, CU 대 GS 아니면 뭐 GS 대 세븐일레븐 이런 기업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것이다. 그다음 힘든 건 누구야? 본사가 아니라 뭐 CU, GS 각각의 가맹점들, 뭐 계양점, 부천점, 서현점 약간 이런 가맹점들이 오히려 더 피를 본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소리지 한마디. 알겠지? 참고로 서현점은 어디냐? 제 본가 근처입니다. 알겠죠? 좋은 동네요. 네,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맹점. 그 가맹점 점장들 못지않게 힘든 것이 누구다? 아르바이트들이다. 왜?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그리고 물건 파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뭐 청소, 상품 진열, 그리고 계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들도 힘들어 죽겠대요. 자, 게다가, 너무 공감을 가지 않니? 이상한 손님들까지 있어요. 그리고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이 까다로운 손님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손님이냐, 뭐 없는 물건을 막무가내 내놓는 손님, 돈이 모자란데 배달하는 떼쓰는 손님, 뭐 이런 이상한 손님들이 많다고 해요. 밤에뿐만 아니라 낮에도. 알겠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그 학원 밑에 그 편의점 아주머니랑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이상한 손님들 많다고 해요. 그 아주머니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신 분이거든요. 왜냐면 포켓몬빵을 저를 위해서 이제 안 팔고 관리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저는 2개밖에 못 샀지만
네, TMI고요. 자, 마지막 문단으로 한번 가보자. 마지막 문단. 자, 여기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편의점, 그것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그리고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용이된다. 알겠죠? 예, 이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구멍가게와. 구멍가게야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왠지 알겠지, 얘들아? 편의점에서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 잠깐만, 이게 뜻하는 게 뭘까? 아까 내용이랑 똑같아요. 도시문화가 막 반영된, 도시문화가 알뜰하게 반영된 그 시스템은 도시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글쓴이의 관점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관점은 뭐야? 이 편의점, 그리고 오늘날 약간 각박한 도시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즉, 오늘날 이렇게 서로 무관심하면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비판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 글쓴이는 편의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지문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여기 밑에 학습 활동 같은 경우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한번 쓰기 아니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학습 활동을 한번 읽고 나면 그래도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물론 저도 나중에 우리 한번 돌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해당 단어 꼭 숙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학원에서 뵐게요.